하나은행에서 올해 부동산 키워드를 반등이라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6개월, 7개월 정도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동산 이슈가 뭐가 있을지 추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보시면 지역별 격차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선도하는 대장 아파트들 있죠. 그것들 간의 양극화가 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핵심지 혹은 수도권 내에 핵심 지역 신고가 갱신당지가 속출하고 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올해 내내 이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현재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전세 모두 하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성향이 높은 투자자들만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들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일부 형성이 돼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거든요. 혼자만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정도로 대구만 집중적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매매가 대비 분양 가격이 낮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성 미분양들이 쌓이고 있는 거겠죠. 반면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 분양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재고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서울에서도 악성 미분양, 나홀로 아파트들 있죠. 그런 곳들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미분양 물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매매가보다 높은데도 분양이 잘 되는데 분양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계속 오를 겁니다. 분양가는. 게다가 건축비랑 토지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축에 대한 선호도도 높으니 더 상승하게 되겠죠. 게다가 신축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랑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요즘 신축은 또 기술력이 다들 좋아져가지고 커뮤니티 시설도 빵빵하게 들어오고 아이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차도랑 인도 분리시켜 놓고 차들도 쉽게 못 들어오죠. 단지 내로. 재건축 활성화를 이번 정권에서 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얼죽씨는 이번 정권에서도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질 않거든요. 구조적으로도 늘기 힘듭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착공률 7%예요. 자,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22년부터 착공 물량이 감소했는데 보통 착공하고 나서 준공까지 2년이 걸리거든요. 길면 3년. 그러니까 22년에 착공 물량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24년에 준공 물량이 감소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물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22년, 23년부터도 착공 물량이 급감했거든요. 계속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25년, 6년 되면서 계속해서 준공 물량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신축 아파트 수가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현재 개발 원가 이렇게 상승했죠. PF 시장에서 자금 조달 힘들죠. 건설사들 막 도산하고 수익성 안 나오니까 안 짓죠. 또 한남의 유명한 재건축 단지들도 입찰에 참여 안 하잖아요. 입찰사가 한 곳이잖아요. 그럴 적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착공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준공 물량도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전세 가격의 상승을 불지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의 30%가 무려 정비 사업으로 공급이 되는데 재초안 유지되고 있죠. 분담금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번 정권에서 그거 못 없앨 거예요. 재초안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공급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고 사업이 여러 번 엎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은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했죠. 3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전세 가격은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1만 세대 이상 대규모로 들어오면 주변 전세가는 난리가 납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거죠. 게다가 동대문 이번에 레미안, 아이파크자이, 휘경자이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 여러 개 들어왔고 반포, 광명도 물량 엄청나죠. 그렇게 입주 물량이 올해 특히 많은데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 압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세대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죠. 보증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다고 해요. DSR 규제도 지금 이연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영향도를 따져봤을 때 전세대출의 수요는 감소하겠지만 이보다 공급 부족의 영향도가 더 커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어나게 되면 전세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으나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밀어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내리는 요소보다 올리는 요소가 힘이 더 세가지고 전세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매매가도 같이 올라갈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금리 벌써 2번 내렸죠. 2.5%입니다. 금리가 얼만큼 내리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연말 2차례 정도 더 내려서 2에서 2.5%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2.25%? 근데 7월에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1.5%예요. 근데 지금 올해 0.5% 내렸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한 번 내리면 0.75가 되는 거고 두 번 내리면 1%가 올라가는 건데, 아니 내려가는 건데, 그럼 지금 DSR 3단계가 1.5%를 올리는 건데 기준금리를 1% 내리는 거니까 사실상 0.5%더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도가 아직은 남아 있어서, 물론 작년 하반기에 2단계 시행했을 때보다는 덜 하겠지만 아직 3단계가 남아있고, 또 연말까지 금리를 한 번 내릴지 두 번 내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내리면 또 0.75%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거든요. 부동산 PF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쉽게 못 들어와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금리가 높아서 쉽게 시장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하락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스트레스 금리 1.5%고요. 전세 대출 보증 비율 100에서 90%로 내리니까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한 요인이 집값을 끌어내릴 건데, 이러한 대출 규제가 유지되거나 완화된다라고 하면 주택 매입 심리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겠죠. 그리고 신용도 높은 우량 기관, 우량 사업지 먼저 대출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런 쪽은 또 살아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단 말이죠. 정책이 뭐 완전히 정반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정책 측면에서도 많이 변화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책을 사실 내세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공약만 보면 전체적인 큰 틀만 잡아놔가지고 세부 내용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사업이 가속화돼야 되는데 제초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거 폐기 못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는 정책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매수 심리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랑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임대차 3법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폐기하려면 의견 합치가 돼야 되는데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중과를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지방만 없애자, 지방에 대해서는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양도세 중과까지는 안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책 방향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막 집값 많이 올랐다 하는데 서울 주요 지역들은 그렇게 올랐는데 주요 단지도 올랐어요. 근데 아직 고점 회복하지 못한 단지들이 태반입니다. 기사에 현혹되지 마세요. 뭐 어디 신고가 단지들 몇 개 보여주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다 폭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도 고점에서 10% 20% 빠져있는 단지들 상당히 많고요. 온기가 전체적으로 안 퍼졌다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올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산, 상가, OP 20년, 21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하면서 급격하게 꺾였죠. 분양 물량도 확 꺾였습니다. 특히 지산은 완전 망했어요. 매수세도 없고 매도 물건만 엄청 넘쳐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특히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집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가치가. 여기 R스퀘어라고 서울시 지산인데 서울시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우량한 곳이에요. 입지가치 좋은 곳. 임차 수요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22년 전고점 대비 20%가량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고요. 여전히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랑 도심복합 개발 이어지면 상업형 건물들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공급은 또 늘어난다는 거고 수급이 틀어지겠죠.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넘치는 상황인데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올해도 안 좋을 전망이고요. 또 기존에 분양된 지산이랑 상가 중도금 연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출이 22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기업 대출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계속 대출을 안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때 지산, 상가, 경매로 넘어오는 거, 그러니까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니까 경공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 수요는 없지. 그러니까 월세도 계속 빠지니까 가격 회복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내년까지도 힘들 걸로 보이고요. 솔직히 올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매 건수를 봐도 22년에 11,000건이었는데 작년에 19,0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래서 최소 올해는 여전히 힘들 걸로 보이고 내년도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형 오피스만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기는 원래부터 우량 자산이었거든요. 수요가 있으니. 근데 이제 다른 거, 뭐 물류센터나 중대형 상가들 이런 데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텅텅 비어있죠. 지금 상가 건물 한번 가보시면 1층인데도 불구하고 임대 못 내놓고 있는 곳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임대 시장에 있어서도
우량 자산인 오피스만 괜찮지 그 외의 수익형 물건들은 상황이 안 좋을 걸로 보이고요. 24년에 오피스 투자가 41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22년, 20년부터 22년까지는 47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90%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오피스 시장은. 지금 이 규모가 부동산 전체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규모에서 상업용 부동산. 여기만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투자기관에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나 임대주택, 시니어 시설 등에도 투자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 좀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PF가 여전히 안 좋거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수요 위축이 심하게 일어나서 다 지어도 분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매각이 안 돼요. 그래서 PF 연체율이 지금 비은행권, 증권사, 여전사, 저축은행 상당히 높죠. 20%, 10% 가까이 됩니다. 연체율이요. 이렇게 부실 자산에 대해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PF 신규 대출이 늘어날 리 만무하겠죠. 다만 이제 핵심지에 위치해 있는 이런 서리풀 복합개발이나 남산 힐튼 호텔, 수서역 환승센터 같은 곳 이런 것들은 대규모로 자금 모집했는데도 PF 조달이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곳들만 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외에도 가양동 CJ부지나 서울 북부역세권, 마곡 마이스 이런 것들 다 유치 성공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다수의 이런 메가딜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쪽만 확실하게 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외신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거든요. 지금 하향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IMF에서는 2%로 보고 모건스탠리 1.7%, 시티그룹 1.6%, 한국은행에서는 1.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를 끌어내리거든요. 통화량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게 통화량이 늘어서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죠. 지금 시장 되게 신기한 시장이에요. 통화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 단지 신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장 전체적인 온기로 퍼지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전체로 퍼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7월에 DSR 규제가 시행이 되니까 미리 앞서서 대출을 빡 받아가지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한 수요들이 넘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그런 수요들이 겹쳐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이 아니고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려면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남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